나는 남편과 아들, 딸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었다. 아들아이는 중3, 딸아이는 초등 3학년. 나는 초혼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이미 1살이던 아들아이가 있었다.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1살 때부터 내가 키웠기 때문에 딸아이에 대한 애정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연락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그저 눈물만 나왔다. 하지만 아들아이가 자기 슬픔을 억누르고 어린 여동생을 달래는 모습을 보자 내가 더 강해져야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아들아이와 부모님의 도움으로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함께 해주신 부모님과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것저것 나머지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들아이를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 몫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돼. 이제 애들이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 우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모질게 다짐했다. 어쨌든 나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 앞으로 보험금도 받았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일은 없었다. 다만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힘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이 집을 떠나는 건 더 싫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계속 이 집에 살기로 했다. 그렇게 나와 아이들만의 생활이 시작됐다. 큰애가 이미 중3이기 때문에 어쩌다 늦는 날은 작은 애를 맡겨도 되고 안심할 수 있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 오늘 저녁 내가 했어. 간단하게 카레. 정말? 우리 아들 최고. 나랑 혜지는 벌써 먹었어. 엄마 거 데워줄까? 엄마 먼저 씻고 있을게. 엄마, 내가 욕조에 더운 물 받아놨어. 얼른 가서 목욕해. 어머나 고마워라. 그럼 엄마 얼른 씻고 올게. 남편이 떠나자 아이들이 부쩍 어른이 됐는지 언제나 나를 도와준다. 아빠가 없다는 게 아이들에게도 힘든 일일 텐데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방문을 노크했다. 철수야, 너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러자 아들아이는 뭐라고 말을 하려는 듯 하다가 다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얼버무렸다. 진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이 됐고 수험생이니까 진학 문제로 자기 딴에는 고민이 있나 보다 하고 본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날은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딸아이가 파자마 파티를 한다며 친구네 집에 가고 없어서 집에는 나와 아들아이 둘만 있었다. 저녁을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아이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가슴이 철렁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엄마, 나 엄마하고 친부모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나 아직 중3밖에 안 됐으니까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에 있게 해줘. 라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아들아이의 말에 멘붕이 온 나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남편과 결혼할 때 아들아이는 너무 어렸고 처음부터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등본 서류 같은 걸 떼야 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때 되면 알게 될 테니까 나중에 말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엉엉 울면서 사정하는 아들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고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안 섞였으면 뭐. 난 네 엄마고 여긴 네 집이야. 알았어? 그러자 아들아이는 이모가 나는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서 내가 여기 있으면 엄마한테 짐이 된다고. 중학교만 졸업하면 의무교육은 끝나니까 고등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 찾아서 집에서 나가라고. 뭐? 이모가 정말 너한테 그랬어? 아들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잘못된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섰는지 모르겠어? 철수, 너하고 혜지, 너랑 혜지가 있는데 엄마가 울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니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래 맞아. 엄만 널 배 아파 낳진 않았어. 하지만 엄만 널 가슴으로 낳았어. 그러니까 우린 가족이야. 알았지? 그럼 가서 씻고 정신 말끔하게 하고 와. 한 번만 더 집 나간다는 소리 해봐.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아들아이가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걸 본 후 곧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자 어머 마침 전화 잘했다 얘. 우리 진상이가 올해 대학 가잖아? 근데 학교가 니네 집 근처지 뭐니? 요즘 방세도 너무 비싸고 이모 좋다는 게 뭐야? 네가 좀 맡아주라. 마침 방도 하나 남잖아. 아무리 조카여도 내가 지금 애 하나 더 맡을 처지로 보여? 그보다 왜 우리 철수한테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내가 괜히 아직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겠어? 성인이 되면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 민감한 얘기를 왜 언니가 함부로 하고 난리야? 더구나 고등학교도 가지 말고 집에서 나가란 막말이 어딨어? 내가 없는 말 했니? 사실이 그렇잖아. 남편이나 있으면 모를까 이제 애 아빠도 없는 판에 네가 남의 자식을 왜 키워? 기껏이 생각해서 총대를 매줘도 뭐라고 하네? 언니 말이면 단 줄 알아? 철수가 왜 남의 자식이야? 내 자식이 왜 내 집에서 나가야 되냐고. 언니는 애가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 안 해? 아들아이의 슬퍼하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에어오면서 언니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 나도 모르게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야! 철수가 나가야 우리 진상이 방이 생길 거 아니야. 조카가 이모 집에 사는데 방쌤에 식비며 설마 네가 돈 달라고는 안 할 테고. 우리 진상이랑 너는 엄연히 핏줄인데 생판 남인 철수인지 뭔지가 나가는 게 당연하지. 뭔 소리야? 언니 돈 아끼자고 우리 철수한테 그딴 소리 한 거야?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내가 언니 용서할 것 같아? 언니 자식 대학 보내면서 나한테 방세며 생활비 떠맡기려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언니는 교육 적금도 안 들었어? 학자비 대출도 있잖아. 야, 말이 좋아 대출이지. 그게 결국 다 빚인 거 몰라? 너네 집에 있으면 공짜로 해결될 일을 내가 미쳤다고 빚을 내니? 그리고 너 남편 죽고 보험금 두둑하게 챙겼을 거 아니야. 그거 네 핏줄한테 써야지. 누구한테 쓰니? 꿈 깨.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언니 좋으라고 써? 그건 우리 애들 장래를 위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너 죽을 때 그 돈 가져갈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아무튼 진상의 짐 그리로 붙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철순지 칠순지 중학교 졸업하면 바로 내보내고 방 비워도. 알았지? 언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철수가 얼마나 놀랐겠냐며 목이 메셨고 아빠는 버럭 화를 내시며 당장 언니와 형부를 부르겠다고 하셨다. 언니는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친정에 불려왔을 때는 기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언니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신랄하게 밝혀졌다. 두 사람이 집에 오자 엄마 아빠는 형부에게 언니가 철수한테 한 짓을 얘기하면서 니들은 자식 대학 보낼 돈도 마련을 안 하고 여태 뭐 했어? 뭐 하고 그걸 네 동생한테 막말을 하면서 떠넘기려는 수작을 해? 니들은 니들만 살아? 어디서 어린애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해? 하길! 그러자 형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한테 미안해 처제. 언니가 그렇게 몰상식한 얘기까지 할 줄 몰랐어. 언니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진상이 대학 보낼 돈은 그동안 교육적금 부은 게 있어서 통장에 잘 넣어둔 걸로 아는데 대체 왜... 형부 말이 끝나자 언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형부와 아빠는 설마 너 그 돈 어디다 딴 데 썼냐? 그래? 설마 최소 3,000원 있을 텐데. 그게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급한 대로 빼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 이모 집에 보내려는 거 아니야. 그럼 공짜라서 돈 안 드니까. 무슨 생활비가 그렇게 드는데? 내가 내 월급에 보너스까지 전부 당신한테 주는데 뭔 소리야? 그래도 쓰다 보면 어디 그래? 돈 들어갈 거 투성이지. 나도 아낀다고 하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자 엄마가 너 설마 도박하니? 슬롯머신이나 뭐 그런 거? 옆집 아줌마가 너 카지노 드나드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야? 어머, 아니야 무슨. 언니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게 틀림없었다. 너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 교육비를 도박장에서 날려? 그래서 돈 잃고 겨우 생각한 게 철수 내쫓는 거였어? 걔 내 손자야. 이런 버러지 같은 것. 화가 난 아빠는 언니 얼굴에
거침없이 따기를 날렸다. 맞으니 아팠는지 얼굴이 죽상이 돼서 아파요. 라면서 울자 형부가 대체 그 머리에 뭐가 들었어? 이 쓰레기 같은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당신 뺨 맞아서 아픈 거에 비교나 될 것 같아? 라면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언니는 말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했지만 얼마 안 있어 형부에게 이혼을 당했고 당연히 아이는 형부가 친권을 가져갔다. 부모님도 다시는 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언니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했고 도박으로 날린 3천만 원과 나와 형부한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됐다.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데 그날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이고 눈꽃만큼도 동정하고 싶지 않다. 그 후 나는 아들아이에게 그동안 내가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는지 설명해줬다. 그제야 아들아이는 마음이 놓였는지 울먹이면서 다행이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울긴 왜 울어? 너하고 혜지는 엄마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다시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럼 엄마가 못 살아. 알았지? 응. 아들아이가 딸아이처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 있어 목숨처럼 소중하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아들아이를 보고 있으면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이 남편이 우리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두 아이가 옆에 있는 한 나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 이름은 미희.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절친이라고 불러도 좋을 친구가 1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춘향이라는 친구는 나와는 정반대의 성격에 외모는 얼짱급이었다. 1학년 때 문화재 집행위원을 같이 했던 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쭉 친하게 지내다 어느덧 우리는 대학교 2학년이 됐다. 어느 날 춘향이랑 다른 여자애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2달 뒤에 열리는 대학 축제에서 5월에 퀸을 뽑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때 춘향이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 미희야, 우리 같이 5월 퀸 선발대회 안 나갈래? 내가 거길 어떻게 나가. 내가 나가면 아마 다들 비웃고 굴욕사진 놔둘 거야. 싫어.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런 애들이 있으면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거니까 걱정 마. 처음엔 절대 아니될 말이라고 완강히 거부했지만 춘향이가 어찌나 끈질기게 매달리던지 끝내는 내가 지고 말았다. 나는 이번 딱 한 번뿐이라고 단단히 못을 박은 후 그해 5월에 퀸 선발대회에 참가하기로 약속했다. 막상 참가를 결심하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가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줄여가며 화장법이며 헤어 메이크업을 연구했다. 자기소개 시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부모님 앞에서 매일매일 스피치 연습을 했다. 또 매일 아침 1시간씩 조깅과 근육 운동을 한 결과 체형도 전보다 조금 날씬해졌다. 학교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춘향이가 다른 여자애들하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말았다. 미희 요즘 엄청 열심인가 봐. 어제 자기 5kg나 빠졌다고 좋아하던데? 헐, 살 뺀다고 호박이 수박되니? 그래봤자지. 헐, 네가 나가자고 꼬셔놓고 뭐냐 너? 내가 걔를 왜 꼬셨겠니? 다 내 병풍으로 쓰려고 그런 거지. 그래야 내가 더 돋보일 거 아냐? 충격이었다. 그동안 나는 춘향이를 유일한 절친으로 여겼었는데 춘향이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평소에 나였다면 쉽게 좌절하고 5월의 퀸을 포기하고 어디로 숨어버렸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반드시 춘향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라는 오기가 생겼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뚜렷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력과 자존감이 높아졌는지도 모르겠다. 목표가 더욱 뚜렷해진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결혼한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언니는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돌의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초인류 스타일리스트였다. 언니, 나 예뻐지고 싶어.
어머나, 우리 미희가 이제야 여자 본능이 깨어났네? 오케이, 걱정 마. 이 언니가 황골탈퇴 전문이잖니. 언니는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에 있는 우리 집까지 곧장 달려와줬고 5월의 퀸 선발대회를 위해 메이크업, 스타일 등등 꼼꼼하게 체크해줬다. 대회 날에 나는 분장실에 못 들어간다면서? 그러니까 화장이 지워지면 네가 잘 고쳐야 돼. 알았지? 알았어. 언니한테 배운 대로 하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야, 우리 동생 예전 같으면 내가 어떻게 그랬을 텐데. 진짜 달라졌네? 아주 좋아. 바로 그거야. 춘향의 일은 여전히 충격으로 남아있었지만 그때 나는 이미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설레고 들뜬 마음이 훨씬 더 커져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었다.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뭐 그런 느낌? 나라고 우승 못할 게 뭐야? 갑자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 무모한 도전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축제날이 왔다. 나는 처음 입어보는 드레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출연자들보다 조금 늦게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나보다 먼저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내 쪽으로 모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너무 예쁘다. 나 안 될 것 같아. 오, 올해 그랑프리는 이미 결정났네. 물론 이런 순간이 오기까지 언니와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그런 하트 모양의 눈으로 보면서 칭찬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춘향이는 이 분위기가 짜증이 났는지 대기실 한 구석에서 나를 째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있었다. 잠시 우월감이 들긴 했지만 춘향이를 보니 다시 마음이 복잡해졌다. 5월의 퀸 선발대회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였고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리고 마지막 스피치 시간이 돌아왔다. 나는 밤새도록 준비한 스피치 원고를 한 손에 들고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은 스피치를 무사히 마치는 것만 생각하자. 내 순서까지는 아직 5분이 남아 있었다. 심호흡하고 긴장 풀고 침착하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크게 숨을 들이쉰 순간 머리하고 몸에 무언가 부딪히는 충격이 느껴졌다. 잠시 후 나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다는 걸 알았다. 춘향이가 양동이로 물을 뿌린 것이다. 어머, 어떡해? 예쁜 드레스가 다 젖었네. 너 화장도 엉망이야. 이런, 우승하긴 다 큰일났네. 언니한테 화장 고치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겨우 일주일 동안 속성으로 포인트만 익힌 거라 지금 메이크업을 다시 한다고 해도 스피치 시간 안에 마친다는 건 불가능해. 순서를 조금 늦춘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래? 순서는 뒤로 바꿔줄 수 있는데. 아니요, 저 그냥 이대로 나갈게요. 너 어디 아프니? 너같이 못생긴 애가 화장도 안 하고 어딜 나간단 거야? 춘향이의 비웃음을 깨끗이 무시하고 나는 드레스가 아닌 평상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무대로 나갔다. 이 차림으로 나가면 모두들 나를 보고 비웃겠지. 하지만 그런 것쯤은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따위 사소한 남의 시선 따위보다는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무엇보다 싫었다. 그런 나의 진심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진 걸까? 처음 무대에 나갔을 때는 관중석이 술렁거렸지만 내가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자 사람들은 모두 박수로 호응해줬다. 사실 이게 제 본래 모습입니다. 약간 오타쿠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관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내 얘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왔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언니와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저의 본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고 어쩌다 생각하게 된 거지만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만큼은 진심입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를 받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스피치를 마치고 퇴장할 때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예쁘게 포장한 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보내준 박수였다. 결과는 그랑프리를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 그랑프리 다음에 해당하는 학년별 최우수자에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나한테 물을 끼얹은 것 때문에 실격당한 춘향이를 빼놓더라도 다른 참가자도 많았는데 실로 놀라운 결과이다. 춘향이는 대회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말이다.
네가 2학년 그랑프리를 받은 건 내가 후보에 못 올라가서 운으로 얻은 거니까 행여 착각하지 마라. 네가 그랑프리를 못 받은 건 네 그 삐뚤어진 성격 때문 아니니? 네가 실격당한 것도 그렇고 아주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헐 뭐래? 불쌍해서 한번 뽑아준 걸 가지고 어디서 잘난 척이야? 못생긴 오타쿠 주제에 건방지게. 춘향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전에 춘향이랑 같이 내 흉을 보던 여자애들이 달려왔다. 애들은 그냥 춘향이 말에 장단을 맞춰준 거였고 나도 얘네들한테는 특별히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건 없었다. 여자애들이 달려와서 내 앞에 섰고 그중 한 명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 스피치 완전 감동이었어. 최고 그랑프리는 다른 사람이 받았지만 나한테는 네가 그랑프리였어. 축하해. 말을 마친 친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자기도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내 스피치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면서 말이다. 춘향이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았지만 춘향이는 그 친구들을 그저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 병풍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거다. 친구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춘향이한테 휘둘리고 옆에서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랬던 거였다.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야 니들 왜 미희 옆에 가서 그러고 있어? 니들 내 친구잖아. 미 스피치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는 사이여야 되지 않니? 근데 춘향이 넌 어떠니? 너는 우리를 네 배경 취급하잖아. 우리가 있어야 네가 더 잘나 보이니까 옆에 병풍처럼 끼고 다닌 거 아니냐고. 나도 완전 동감이야. 사실 고딩 때부터 널 절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로 너랑은 끝이야. 야 잠깐 기다려. 어디 가는 거야? 춘향이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쌓아왔던 인지도도 친구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다. 여자애들 세계는 본래 험난한 법이고 그렇게 한번 평판이 떨어지면 지옥문이 열린 거라고 봐야지. 5월의 퀸에서 보인 비매너 소문은 학교 안에 널리 퍼져나갔고 결국 그 후로 춘향이 옆에 가까이 오려는 사람은 없었을 거다. 외톨이로 지내는 게 힘이 들었던지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춘향이는 자퇴를 하고 학교를 그만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춘향이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많은 친구들이 옆에 있고 자존감 높은 나로 변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춘향이가 나를 5월의 퀸에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다시 춘향이와 화해하고 친구 사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말이다. 내 이름은 최동희. 한 회사의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입사 5년 차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많은 탓에 나름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 나의 유일한 기쁨은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 것이었다. 단골 디저트 가게에 신제품이 나오면 그날의 보상으로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사가곤 했다. 나는 항상 점심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렇게 아낀 돈으로 편의점에서 식후 디저트를 사 먹는 게 나의 점심 루틴이었다. 예전엔 점심을 다 먹고 편의점에 갔었는데 점심시간 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느긋하게 디저트를 고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매일 편의점을 바꿔가며 디저트를 사갔다. 그 디저트는 탕비실 냉장고에 넣어뒀다. 그러던 어느 날 냉장고에 넣어뒀던 디저트가 사라져 있었다. 어? 분명 내 이름을 써뒀는데?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냉장고였기 때문에 매직펜으로 본인 물건에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었다. 근데 어쩌면 내가 이름 쓰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이름을 깜빡하고 안 쓴 건 내 책임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 다음날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 디저트가 또 사라져 있었다. 오늘은 분명히 내 이름을 써뒀는데 그렇다는 건 누가 내 디저트를 먹었다는 건가? 영업 부서라는 특성상 외근도 잦았고 근무 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사용하는 냉장고를 계속해서 감시할 수는 없었다. 누군지 밝혀내고 싶었지만 그날도 일이 너무 바빴다. 하는 수 없이 아침에 디저트 사가는 일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거래처에 가져갈 선물을 사기 위해 어느 디저트 가게에 갔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겨우 인기 상품인 슈크림을 살 수 있었다. 슈크림을 냉장고에 넣어둔 후 다른 부서들을 돌며 미팅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래처로 출발할 시간이 돼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슈크림이 사라져 있었다. 뭐야, 내 슈크림이 없잖아. 내 디저트에 이어 거래처 선물용으로 사둔 디저트까지 사라지자 너무 화가 났다. 있잖아, 냉장고에 있던 슈크림 누가 가져간지 알아? 거래처 선물용으로 사뒀던 거거든. 모르겠는데? 근데 대박이네. 그걸 누가 가져갔단 거야? 나도 모르겠어. 거래처 담당자님이 전부터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침에 1시간이나 줄 서서 사온 건데 이걸 어째? 그러자 내 동료가 나 그 가게에 아는 사람 있는데 한번 연락해볼까? 진짜? 응. 그러더니 동료는 곧바로 연락해줬다. 아직 진열하지 않은 슈크림이 있는데 그걸 따로 빼두겠대. 고마워. 다음엔 나도 한번 도와주기다. 나는 동료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거래처에 선물할 슈크림을 살 수 있었다. 담당자님이 진심으로 좋아해 주셔서 첫 인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다행이다. 근데 누가 자꾸 내 디저트를 가져가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사둔 건 그렇다고 쳐도 선물용까지 가져가는 건 선 넘었지. 그러자 다른 동료 한 명이 저기 동희 씨가 사뒀던 슈크림 상자 있잖아. 유미 씨가 그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대. 진짜? 근데 나도 들은 얘기라 확실하진 않아. 근데 냉장고 안에 슈크림 상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렇다는 건 유미 씨가 가져갔다는 게 아닐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서둘러 유미에게 달려갔다. 네? 그 슈크림은 제가 직접 사온 거예요. 괜한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냉장고에서 꺼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밖에서 음식 사오면 안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어요? 유미는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돼요. 그 가게 슈크림은 인기 상품이라 줄을 서지 않으면 못 산다고요. 근데 어떻게 사왔단 거예요? 아는 사람이 대신 줄 서서 사준 거예요. 아무튼 의심하지 마세요. 동희 씨보다 내가 더 잘 나가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웬일이야. 자기가 일 못하는 걸 이런 식으로 복수하다니. 또 다른 동료에게 들은 바로는 유미도 거래처에 그 슈크림을 들고 갔는데 계속 본인이 줄 서서 직접 사온 거라며 강조했었다고 한다. 그러자 거래처 측도 매우 기뻐했고 그렇게 큰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너무 억울했다. 만약 이번 슈크림뿐만 아니라 내 디저트를 가져간 것도 유미라면 언젠가 또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틈타 유미가 걸려들 함정을 파기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유미의 계약건이 성사될 타이밍이 다가왔다. 함정의 기회가 온 것이다. 유미의 기분은 들떠 있었다. 유미는 본인의 계약이 성사되는 게 기뻤는지 내게 와서는 이걸로 우리 격차가 더 벌어져 버렸네요. 그쪽도 열심히 좀 해봐요. 뭐 열심히 해봤자겠지만 라고 말하며 웃었다. 유미의 계약일 전날 나는 또 다른 디저트 가게에 가서 내 작전에 쓸 디저트를 미리 특별 주문해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특별 주문한 디저트를 받아와서 냉장고에 넣어뒀다. 그날 나는 외근 때문에 오후 4시까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외근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잔뜩 화가 난 유미가 대뜸 내 멱살을 잡았다. 저기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쪽 때문에 내 계약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디저트를 훔쳐간 사람이 유미라는 걸 알게 됐다. 네? 뭐가요?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냉장고 안에 있던 슈크림에 겨자 넣었잖아요. 그걸 먹은 거래처 담당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렇다. 내가 특별 주문한 슈크림의 정체는 바로 와사비와 겨자를 넣은 슈크림이었다.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네? 제가 냉장고에 넣어뒀던 슈크림은 저랑 친구가 복불복 게임에 쓰려고 사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거래처에 들고 갔어요? 그 말을 들은 유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다. 마치 딱 걸렸다는 표정이었다. 제 디저트랑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사뒀던 슈크림을 가져간 게 당신이군요? 이번엔 제가 실수로 동희 씨 걸 들고 갔나 봐요. 실수라고요? 그럼 그쪽이 진짜 들고 가려고 했던 디저트는 어디에 있는데요? 실수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만약 이 일로 제 계약이 파기되면 동희 씨가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제가 왜요? 당연히 네가 줘야지! 유미가 그렇게 소리치자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부장님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셨다. 유미 씨,
거래처에 겨자 넣은 슈크림을 들고 가서 골탕 먹였단 얘기가 사실이었어? 골탕이라뇨. 제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제가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애초에 친구들이랑 복불복 게임을 할 생각으로 사온 겨자 슈크림을 유미 씨가 훔쳐간 거라고요. 이건 게임을 하기로 했던 증거입니다. 라고 하며 친구들과 복불복 슈크림 게임을 하기로 했던 카톡 내용을 부장님께 보여드렸다. 그러자 유미 씨, 동료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계약까지 말아먹고 온 거야? 라고 하며 극대노하셨다. 유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치만 전 잘못한 게... 라고 했지만 처분을 면할 수는 없었다. 꼴 좋다. 그 후 유미는 이번 계약건에 대한 책임과 내 디저트를 허락도 없이 가져간 사실까지 더해져 해고를 당했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 가져간 모든 디저트 값을 배상하라고 했고 나는 손해배상의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회사의 처분을 받게 된 유미는 엉엉 울며 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쳤다. 본인의 회사 책상을 정리하며 누가 누구 탓하는 건지 원. 유미의 소문은 우리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에까지 쫙 퍼지고 말았고 덕분에 동종업계로의 이직도 어려워지게 됐다. 하지만 그런 유미가 불쌍하긴커녕 내 속이 다 시원했다. 당시 우리는 나와 아내, 초등학생 아이, 그리고 중학생 아이까지 아주 평범한 4인 가족이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랬지. 나는 몇 년에 걸쳐 차곡차곡 불륜 증거를 모아서 아내에게 복수했다. 그 사이 모은 DVD 증거는 거의 100장이 넘었고 그 외의 사진 증거는 CD 200장 정도였다. 증거들을 모두 메일에 백업해뒀는데 허리가 빠질 정도였다. DVD 속 내용은 주로 차에서 그 짓을 하거나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었다. 아내는 집에서도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럴 땐 불륜 스케줄이 잡히는 대로 몰래 촬영을 해뒀다. 나도 참 악착같이 증거를 모아왔는데도 아내는 내가 직접 말하기 전까진 불륜을 들킨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한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다. 이젠 아내에게 이 폭탄을 어느 타이밍에 터뜨리느냐가 관건이었다. 증거를 모으며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는 불륜남을 만나러 갈 때마다 출장 다녀올게 라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뒤로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불륜남과 사랑을 나눴다. 내일 모레 2박 3일간 출장에 가야 될 것 같아. 아이들 좀 잘 봐줘 라고 했다.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출장에 갈 준비를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 다 좋은데 가기 전에 여기 사인 좀 해줘. 당신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이 집에 우린 없을 거니까. 그러자 아내는 내 쪽을 돌아봤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는 누가 봐도 수상할 정도로 당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뭐? 너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잖아. 그니까 이젠 이 집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 남자한테 안부 전해주고. 아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혼잣말로 설마 다 들켰다고? 라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평소처럼 즐겁게 놀다 오면 되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릴 속이고 만나왔잖아. 자, 빨리 사인해. 네 이름이랑 도장만 찍으면 돼. 쉽지? 라고 했다. 그러자 아니야 자기야 오해야 라는 거짓말로 날 또 속이려 들었다. 그러더니 서둘러 핸드폰 기록과 카톡 기록들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내겐 이미 몇 년에 걸쳐 모아둔 증거가 있었다. 이제 와서 기록을 삭제한다 한들 내가 받는 타격감은 1도 없었다. 결국 아내는 사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짐도 싸다 말고 미안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 나 좀 잘게 라고 하며 도망치듯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내를 평소처럼 대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했다. 내가 본인의 불륜 사실을 들춰내는 게 무서웠던 건지 이혼당하는 게 무서웠던 건진 몰라도 계속 내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출장 당일이 됐지만 집을 나가진 않았다. 평소에도 귀가 시간이 늦었던 아이들은 집에 없었다. 어? 오늘 출장 가는 날 아니었던가? 출장 안 가봐도 돼? 그 남자가 기다릴 텐데. 그러자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몸을 떨었다.
결국 그날 약속을 취소한 건지 다 들킨 사실을 불륜남에게 알린 건진 몰라도 그날 아내는 계속 집에만 있었다. 게다가 우리 부부는 1년 동안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아내가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왔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꿈 깨! 라는 말로 단박에 거절했다. 아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을 걷었고 내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리고 잘 자. 라고 하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까? 몇 년간 불륜남과 그 짓을 즐기던 몸뚱이로 내게 용서받을 생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난 네 얼굴조차 보기 싫다고. 이혼에 대한 내 의지는 확고했다. 또한 불륜남도 불륜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했기에 이혼을 강행했다. 또한 그 두 사람 다 기혼자였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아내가 있었다. 참고로 불륜남은 돈 많은 명문 집안의 아들이었다. 나는 이미 그 집안의 친척들까지도 싹 다 조사해 놓은 상태였다. 일단 나는 불륜남의 집에 증거를 보냈다. 남자의 부모님 집에는 다른 증거를 보냈다. 그러자 그 불륜남에게서 지금 누구 족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 때문에 아내가 이혼하자고 난리야. 책임져! 라는 연락이 왔다. 저기요, 남의 마누라랑 바람 피워놓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쪽은 저한테 줄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왜 주는데? 네 여자랑 사귀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 부모님도 가만 안 있을걸? 뭐, 우리 부모님? 전화 너머의 불륜남은 당황해하고 있었다. 그래, 당신한테 보낸 증거랑은 별개로 당신 부모님 집에는 다른 증거 자료들을 보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위자료를 지불할 테니 증거는 꼭 좀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아, 참고로 너희 사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증거도 꾸준히 모아놨고. 그니까 네가 아무리 용서도 내가 모은 증거들을 다 지우진 못할 거야. 뭐야? 불륜남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의 불륜은 그 집안에 오명을 안겨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불륜남이 위자료를 안 주면 친척들까지 들고 일어설 게 뻔했다. 게다가 친척 중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만약 불륜남의 불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큰일이었다. 정치계를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니까. 아마도 불륜남을 반 죽여놔서라도 위자료를 지불하게끔 할 것이다. 그런 내 예상은 적중했다. 처음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버티던 불륜남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송금한 것이다. 알고 보니 일가 친척 모두가 불륜남의 집을 급습해서 위자료를 안 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듯했다. 위자료를 확인한 후 모든 증거를 남자의 부모님 집으로 보내줬다. 위자료까지 받은 마당에 어차피 내겐 쓸모없는 물건들이었다. 갖고 있어봤자 짜증만 날 테니까 이제 불륜남을 죽이든 살리든 그 집안이 알아서 하겠지. 이별 선물을 주는 김에 나는 또 하나의 폭탄을 던져줬다. 따로 보낸 소포 안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불륜을 즐기는 증거도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 불륜남이 몇 명의 여자와 불륜을 즐겼든지 간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상대 부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줬다. 그 소포를 불륜남의 집이 아닌 남자의 부모님 집으로 보낸 이유는 불륜남이 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 후 내가 보낸 확실한 증거들을 이용해서 상대 부인도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직접 자백받고 나서야 이혼할 수 있었다. 두 아이의 친권은 내가 가져왔다. 그 당시 첫째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엄마의 일들을 모두 말해줬다. 둘째에겐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건지 나와 살겠다고 말해줬다. 이혼 후 전처는 외톨이가 됐고 내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됐다.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는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게. 아이들이랑도 헤어지기 싫어. 부탁이야. 라는 문자를 받았다. 솔직히 짜증나서 역겨울 정도였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나를 배신해놓고 들킨 후에야 용서를 바라는 행동이 꼭 어린애들 장난 같았다. 게다가 아이들을 잃은 뒷전에 출장이라는 거짓말로 툭하면 집을 나갔던 여자가 인제 와서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다니
그건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나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전처는 친정 부모님께도 불륜 사실을 들켜버렸다. 결국 2번 다신 친정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부모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앞으로 전처는 내 도움 없이 오직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꼭 일을 해야만 했다. 근데 직장 동료들 사이에 바람 피우다 이혼당한 불륜녀라는 소문이 나버렸다고 한다. 전처는 울면서 직장 내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물론 나는 그 연락을 무시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다. 돌싱이 된 나는 솔직히 돈 걱정보단 집안일이 더 걱정됐다.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만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집안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야근도 꽤 잦았는데 첫째가 둘째를 잘 돌봐준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나보단 아이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빠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하는 착한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앞으로의 내 목표는 아이들이 받은 아픔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 죽을 각오로 노력하는 것이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차. 슬슬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그때 갑자기 남편이 우리 회사가 위험해. 라는 말을 냈다. 회사가 위험하다니? 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사업이 잘 안 풀리네. 열심히 영업은 뛰고 있는데 매달 적자야. 직원들까지 있어서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할지도 몰라. 세상에. 시부모님은 2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이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게 됐다. 남편이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남편의 의견에 따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여보, 요즘 회사 상황이 어떤지 나도 좀 보여줄래? 보여줄 수는 있지. 근데 네가 봐도 잘 모를걸? 대학 다닐 때 경제를 전공하기도 했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격리로 일했었잖아. 내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너한테까지 이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 그럼 부탁할게. 알았어. 이렇게 나는 남편의 회사 상황을 보게 됐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을 따와도 대부분 쓸모없는 일들 뿐이었다. 인건비나 경비는 무시한 채 닥치는 대로 일을 따오니 실질적으로는 적자만 날 뿐이었다. 이러니까 회사 실적이 자꾸 떨어지지. 나는 사업별 순이익을 정리했다. 남편에게는 물론 거래처 쪽과도 다시 얘기해서 계약의 내용을 바꿔나갔다. 우리와의 계약을 끊어버리는 곳도 있었지만 그 대신 영업사원들과 회의를 하며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나갔다. 그들 역시 계약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사장님 의견에 반기를 들 순 없었다고 했다. 내 지위는 사모님이었지만 영업 분야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그들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 많은 조언도 들을 수 있었고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내주기도 했다. 사모님, 이 계약권은 이익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회의를 통해서 모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 전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 좀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거래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역시 대단해요. 그럼 오늘 중으로 계약서를 챙겨서 저랑 같이 계약하러 가시죠. 네! 아직 회사 운영이 어리숙했던 나를 위해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었다. 그렇게 1년이 걸렸지만 회사는 보란듯이 흑자를 기록했다. 오히려 전보다 회사 규모도 더욱 커졌다. 대박! 이번 분기 순이익이 엄청 올랐잖아. 이제 이 회사도 안정궤도에 들어온 것 같네. 오늘은 오랜만에 남편이랑 둘이서 축배를 들어볼까? 연락해봐야지. 나는 거래처를 나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안 그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다. 뭔데? 지금까지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 규모도 커졌고 말이야. 이제 너한테 볼 일은 다 끝난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 못 들었어? 이제 너한테서 볼 일은 다 끝났다고. 이제부턴 회사 나오지 마. 회사 운영도 순조롭고 이제 너 없이도 나 혼자 잘해나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네가 자꾸 주제 넘게 구니까 직원들이 너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들이야. 진짜 사장은 난데 말이지.
직원들은 나한테 그런 적 없어. 당신 회사 살리려고 도와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끄러. 이 회사는 내 거고 사장도 나야. 이제 네 의견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너랑 이혼도 할 생각이야. 얼른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줘. 잠깐만, 왜 갑자기 이혼까지 한다는 거야? 네가 회사를 살려준 덕분에 돈 걱정은 덜었고 너처럼 공부만 하는 시시한 여자는 이제 필요 없거든. 날 유혹하는 예쁜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 여자들은 네 돈을 보고 접근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다시 살려놨는데 남편은 날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요구했다. 그런 남편에게 나는 엄청난 분노가 차올랐다. 알았어, 이혼하자.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마. 뭐? 내가 너한테 매달린다고? 네 덕분에 회사도 살아났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는 남편과 이혼 후 회사를 관뒀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우리 직원들 다시 돌려줘.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네가 우리 회사를 뺏어갔잖아. 우리 직원들이랑 거래처도 네가 다 빼돌렸잖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하다. 그건 다 직원 본인들의 의사였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회사를 세운 건 맞아. 근데 다들 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채용한 거야. 그리고 거래처도 내가 뺏으려고 뺏어온 게 아니야. 나랑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안전하게 계약하고 싶다면서 직접 옮기신 거야. 웃기지 마. 너 근데 돈이 어디 있어서 회사를 세웠어? 혹시 내 돈 빼돌린 거 아니야? 회사를 나가기 전에 내 사정을 직원들한테 다 이야기했거든? 난 말도 없이 회사를 나가는 무책임한 짓은 못하니까. 그렇게 전부 다 얘기하니까 직원들이 다 날 돕고 싶다고 하더라?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시청에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내 사인과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이 회사가 살아난 건 모두 사모님 덕분인데 사모님이 나가시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넉넉히 보고만 있었잖아요. 사모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회사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번에 이 회사를 다시 되살리면서 제 나름의 경영 지식이 생겼습니다. 몇 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남편 보란 듯이 제 회사를 세우고 싶어요. 저는 사모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사모님의 공이 크니까요. 저도요. 지금 사장 밑에서 일하면 언젠가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다들 너무 고마워요. 그치만 일단 돈이 모이면 그때 회사를 세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사모님께 투자할게요. 네? 다들 왜 그래요? 저희한텐 사모님이 꼭 성공하실 거란 확신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도전해봐요. 그리고 직원들은 정말로 내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을 모아주었다. 그렇게 내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후 남편 회사의 직원들이 조금씩 우리 회사로 이직해왔고 거래처도 우리 회사와 재계약을 하게 됐다. 우리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책임져! 뭐라는 거야? 책임은 당연히 당신이 다 져야지. 뭐? 다 내 책임이라고? 내가 회사를 나가고 나 대신 격리를 맡았던 직원이 그러더라고. 당신이 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 마냥 쓰고 다녔다고. 내 귀로 똑똑히 다 들었어. 회사 돈은 사유 재산이 아니야. 사장이 그런 식인데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아무튼 첫 번째 실패는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두 번째 실패는 본인 스스로 저지른 거야. 직원들이 그런 회사에 남을 리가 없잖아? 야 잠깐만! 나 좀 도와주라 제발! 그 후 전 남편의 회사는 경영 파탄으로 부도가 났고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자업자득이지. 본인 손으로 망쳐놓고 도와달라고 하다니 양심이 있긴 하냐? 참고로 나는 요즘 사장님, 거래처 담당자분이 엄청 만족해 하십니다. 다음 새 상품도 계약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요? 다행이에요. 그럼 오후에 같이 계약하러 가시죠. 사장님, 이 샘플 말인데요.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네요. 일단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모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네! 나를 믿어준 직원들과 함께
거래처와의 신뢰를 쌓아가다 보니 내 사업은 점점 성장해갔다. 전 남편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지만 스스로 나락에 떨어져줬고 내 옆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어떤 역경이 와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남편은 겉보기엔 아주 착해 보였다. 그래서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했는데 모든 집안일은 내가 해야만 했다.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날엔 항상 나를 욕하곤 했다. 넌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능한 거 같으니. 나도 매일 직장 다니느라 너무 바쁘단 말이야. 근데 그 많은 집안일들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 그따구로 말할래? 난 아내의 사회생활을 용인해주는 마음씨 넓은 남편이라고. 네가 정말 일하고 싶다면 집안일 정도는 완벽하게 끝내놓으란 말이야. 남편의 머릿속엔 힘든 아내를 위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거들어야겠다는 생각 따윈 1도 없었다. 오히려 본인이 용인해줬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이 깔려 있었다. 그 외에도 나는 하등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정작 자기는 약간의 성과만으로도 미친 듯이 지자랑을 하는 인간이었다. 나는 회사 직원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 회사는 나 없이는 안 굴러간다고. 너 같은 쓰레기랑은 비교할 수도 없지. 넌 나한테 시집 잘 온 거야. 알았냐? 운이 좋았지.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해준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라. 와 같은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다. 그런 남편의 행동에 빡쳐서 부부싸움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남편의 사고방식은 1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싸우는 것도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을 세게 넘어버린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그날은 친구의 생일날이었다. 남편에게도 미리 말해뒀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오늘 시댁 갈 거야. 라는 말을 한 것이다. 오늘은 안 돼. 친구 생일이라 같이 파티하기로 했단 말이야. 저번에 당신한테도 미리 말했었잖아. 그런 건 잊은 지 오래야. 아무튼 빨리 준비하고 가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오늘 지원이랑 약속했단 말이야.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나 혼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멍청하고 미련한 네 친구인데 보나마나 걔 수준도 너랑 비슷하겠지. 그딴 친구 생일을 못하러 챙겨주냐? 뭐라고? 지원이는 내 소중한 친구야. 방금 한 말 취소해?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래, 어쩔래? 내 친구를 욕하는데 너라면 가만히 있겠냐? 아, 짜증나. 나 먼저 간다. 내가 집에 오기 전까지 그 덜 떨어진 머리로 네 잘못이나 생각해놔. 그렇게 화를 내더니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다. 하지만 화난 남편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 일 따윈 잊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원이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향했다. 뭐? 그건 그냥 가정폭력이잖아. 미친 거 아니야? 네 말이 맞아. 전부터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은 진짜 선 넘었지. 그러고 남편은 집을 나갔다고?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없어. 그랬구나. 그래도 고마워. 나랑 한 약속 지켜줘서. 당연하지. 이미 한 달 전부터 약속한 건데 남편한테도 분명히 말해뒀었고. 그리고 너랑 난 고등학교 절친이잖아.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당연히 축하해주러 와야지. 그리고 넌 아직 남친도 없잖아.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아, 뭐야. 너 지금 나 놀리냐? 농담이야. 오늘은 우리 둘이 신나게 놀아보자. 이렇게 나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준 후 집에 돌아갔다. 집에 와보니 아직 남편은 집에 없었다. 집에 오든지 말든지. 오히려 남편이 없으니까 마음이 더 편했다. 바닥 먼지 때문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은 다 무시하면서 지 자랑이나 해대고 오히려 집에 없는 게 더 행복할 정도였다. 그렇게 남편은 5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깨달은 게 있었다. 뭐야, 남편이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하잖아.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있나? 그러자 지금까지 참고만 살았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칭찬은커녕 조금만 잘못해도 욕이 날아오고 지 자랑만 해대는 남편. 그런 놈과 같이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내 친구 지원이한테도 내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갑자기 남편이 돌아왔다. 이 정도 시간이면 내 소중함도 알았겠지? 반성은 충분히 했냐? 무슨 반성? 내가 반성을 왜 하는데? 에휴, 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일부러 내가 반성할 시간까지 만들어줬는데 멍청한 건 여전하구나. 아니, 바뀐 게 하나 있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여전히 전응한 수준이구만. 자, 여기에 사인해. 뭐야 이건? 이혼 서류잖아. 맞아. 당신이 시간을 준 덕분에 나도 깨달은 게 있어.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 이제 너만 아는 이기적인 새낀 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날 무시했던 행동들이 다 가정폭력이래.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웃기지 마. 널 위해서 반성할 시간을 준 건데 이혼이라니. 난 절대 인정 못해. 네가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 왜냐면 난 변호사를 선임할 거거든. 내가 언제 가정폭력을 했다 그래. 네가 하도 멍청하니까 상식을 알려줬던 것뿐이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잖아. 증거가 없을 것 같아? 뭐?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 써왔던 건 당신도 알지? 당신이 나한테 했던 언어폭력과 욕들도 일기에 다 적어놨었거든? 그 일기를 증거로 쓸 거야. 아, 너... 남편은 곧바로 내 방으로 갔고 내 일기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찾아서 찢어버리려고 했겠지. 소용없어. 벌써 변호사가 가져갔거든. 이 집에 내 일기장은 없어. 난 벌써 당신이 집을 비운 동안 이혼 준비를 시작했거든. 아, 이미 시댁에도 말해뒀어. 미쳤어? 어디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 난 이혼 못해. 당신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거든? 시부모님께도 내 일기장 내용을 보여드렸어. 아버님 엄청 화나셨어. 다음에 당신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다고 그러시던데 나한테도 고개 숙여 사과하셨어. 당연히 이혼도 허락해 주셨고. 이런 미친! 경고하는데 여기서 날 때린다면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내 말을 들은 남편은 화를 꾹 눌러 삼켰다.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이를 박박 갈아댔다.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은 없지만. 그 후 나는 내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고 며칠만 지원이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정말로 미안하구나.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야. 그 후 시아버지는 남편을 찾아갔다. 네 아내를 멸시하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다니.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라고 하며 흠씬 패줬다고 한다. 남편은 설마 자기가 아버지에게 처맞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한 듯 한심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그 후 날마다 꼼꼼하게 적어뒀던 내 일기장 덕분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증명할 수 있었고 이혼과 위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혼하고 얼마 후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던 지원이의 친구를 통해 남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도 계속 부모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취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집안일과 요리가 서투니 매일 편의점 도시락 아니면 라면으로 밥을 때우기 일쑤였다. 또한 집 앞엔 쓰레기 봉지가 계속 쌓여만 갔다. 결국 썩은 내가 진동하니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다. 애초에 시부모님은 남편을 집에 들일 생각이 없으셨고 집안일과 요리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셨다고 한다. 지금까진 나만 시켜먹더니 이젠 모두 다 직접 하게 됐네?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겠지? 그 후 전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른다. 설상가상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가 지원이를 통해 우리의 이혼 원인이 가정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 회사의 여직원들 사이에 가정폭력남이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사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여직원들한테 뭘 부탁해도 극혐 소리를 들으니 결국 우울증이 생겨서 휴직계를 냈다고. 그거야 당연히 가정폭력남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 자기가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 진짜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다. 남편과 나는 3년 연애 후 결혼했다.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셨고 결혼 전 나는 시어머니 될 분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때 첫 마디가 넌 여자가 그렇게 없니? 어디서 인물이라고는 이렇게 없는 애를 데려오니? 네가 아까워도 너무 아까워. 그 말에 심하게 상처받은 건 물론이다. 그때 남편은 당연히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그런 말 들으러 인사 온 거 아니잖아요.
미주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어머니. 남편이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사과를 하셨다. 나는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잘 안 맞았다. 시어머니 댁과 우리 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시어머니 댁은 아주 낡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편이었다. 시어머니 댁은 폭우로 인해 물이 새고 바닥이 꺼지고 도저히 그대로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곧바로 새 집을 물색했지만 남편이 알아본 집들을 보자 시어머니는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모조리 싫다고 했고 하는 수 없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됐다. 복잡하게 그럴 거 없이 내가 그냥 여기서 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니? 라면서 얼떨결에 동거가 시작됐다. 물론 남편은 싫습니다. 어머니 집 알아보는 중이니까 결정되면 거기로 옮기세요. 라며 절대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회사로부터 단기간 지방 근무를 발령받았다. 남편은 회사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는데 지방에 자회사를 설립하게 됐고 따라서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처음 회사 지침은 반년 이상 지방 근무였지만 남편은 회사 주시고 책임자가 필요하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최대한 3개월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 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발령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도록 빨리 돌아오겠다는 남편 말에 희망을 걸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회사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없이 뿌듯했다. 그 후 남편 대신 내가 집을 알아보고 어머니께 소개했지만 어머니는 모두 거절하셨다. 남편이 정근지로 떠나고 집에 나와 어머니만 남게 되자 본격적으로 시집살이가 시작됐다. 오늘 친구들 불러서 우리 집에서 차 마시기로 했으니까 넌 가서 홍차하고 케이크 좀 사와라. 최고급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지만 시어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되도록 트러블은 피하고 싶었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그럼 돈을 주셔야... 뭐 돈?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네 돈으로 해. 제 돈으로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근데 어머님, 돈 문제는 깔끔한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준다잖아. 너 내가 설마 네 돈 떼먹을까봐 그러니? 시어머니는 험상궂은 얼굴로 나한테 막 소리를 질렀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최고급 비싼 케이크와 홍차를 잔뜩 사오라고 시키고 친구분들을 불러서 집안을 정신없이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빼먹고 지는 집에서 팔자가 늘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맘대로 부려먹어. 알겠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급으로 성격 나빠 보이는 친구분들은 너 여기 네 시어머니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나서 아주 호강한다며? 고마워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 가서 마실 것 좀 더 가져와. 라면서 함부로 나를 대했고 하녀 부리듯 일을 시켰다. 한참을 난장판을 벌이고 나서야 겨우 다들 돌아갔는데 뭐하고 있어? 어서 여기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어머님,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저녁 타임 파트 시간이라서요. 이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더러 파트 근무 하라고 했니? 여자가 집안일을 해놓고 바깥일을 해야지. 너같이 못생긴 걸 내가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이러고 있을 시간에 벌써 끝났겠다. 하지만 친구분들 불러서 다과에 여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날더러 치우라고? 그래, 어디 하기 싫으면 그냥 이대로 두던가. 난 상관없다.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지저분한 건 그냥 못 놔두는 성격이라 파트 근무를 하고 와서 저녁 늦게 정리를 다 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일부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를 불러서 이거 얼른 깨끗이 치워 라고 명령했다. 내가 정리를 안 하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치워도 집안이 항상 어수선했다. 결국 치우는 사람 따로, 어지르는 사람 따로, 청소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갈수록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가 쌓였고 남편에게 얘기를 할까 했지만 남편은 6개월 일정을 3개월로 줄이기 위해서 휴일도 없이 혹독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귀띔해줬다.
진짜 그런 스케줄 소화할 사람은 네 남편밖에 없을걸? 너 진짜 남편 하나는 로또 맞았다니까? 완전 부러운 거 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안 문제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어찌됐던 3개월간은 남편이 고생하는 만큼 나도 여기서 고생스럽더라도 버티자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랑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하셨는데 친구분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들어오자마자 대뜸 나한테 열받아.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바람에 인생 종치게 생겼어. 너 이 사태 어떻게 책임질 거니? 라면서 버럭 화를 냈다. 나는 당연히 이게 무슨 난데없는 소린가 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동네에서 대대로 지주인 집안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집 딸이 우리 아들을 좋아했단다. 그 집 딸은 얼굴도 예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재원에다 직장은 또 얼마나 좋은 데 다니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재력까지 반해. 그런 애랑 우리 아들이 결혼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확 폈겠냐고. 근데 하필 너같이 못생긴 애랑 결혼을 해서 아휴 아까워. 차라리 너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막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줄곧 나를 박색이라고 욕해왔지만 나가서 죽으라는 원색적인 악담을 한 건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매일같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아들 인생이 달라지지암. 라고 나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했다. 죽어, 이 못생긴 것. 그 두 마디의 말로 내 마음은 상처받고 무너지고 병이 들 것 같았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도 남편과 대화하는 짧은 시간은 정말 소중했다. 그 시간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줬고 그 사실은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 드디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나는 기쁜 마음에 오늘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장을 보러 나갔다. 장을 보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누가 뒤에서 내 등을 확 떠밀었다. 그 순간 자동차가 내 앞으로 돌진해왔고 요란한 금소금을 울리며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귓가에 요동쳤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땐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여보. 미주야, 정신이 좀 들어? 나 교통사고 당해서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야. 내가 서 있는데 누가 내 등을... 그 얘긴 천천히 하자. 무리하지 말고. 당신 2주 만에 의식 돌아온 거 알아? 그게 정말이야?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 보니 그날은 남편이 지방에서 돌아오는 날이었고 장을 보고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남편은 담당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간호사에게 확인을 해가며 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사고에 관한 건 남편분이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완전히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들으면 아마 충격받을 거야. 침착하게 들어. 당신 등을 떠민 사람은 바로 어머니야. 뭐, 어머님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라는 증거가 있어? 실은 당신 무의식 중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었어. 어머님이 날 죽이려고 해. 자꾸 죽으라고 해. 제발 살려줘. 이렇게.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받으면서 우울증을 겪었었고 자면서도 악몽을 꾸는 일이 많았다. 또 목격자가 나타나서 시어머니가 미는 걸 봤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이 찾아와 이런저런 신문을 하자 시어머니는 폭력적으로 저항했고 걔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야. 걔만 없으면 내 아들 이제라도 인생 제대로 한번 팔자 고칠 수 있는 건데 라면서 흥분하다 결국 자백을 한 셈이 됐고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미안해. 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야.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당신이 집에 올 때까지 무조건 견디기로 결심했었거든. 당신 나 위해서 휴일도 없이 일하는 거 알면서 나까지 부담 주기 싫어서. 부담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 잘못됐으면 난 어쩌라고. 만약에 당신 잘못됐으면 난 아마 죽을 때까지 어머니 저주했을 거야. 아니, 지금도 용서 못해. 앞으로 어머니하고 연 끊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의 말에 한편으로 안심이 된 게 사실이다. 그 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연을 끊겠다는 말을 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도로로 떠민 것에 대해 살인 미수죄 적용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대부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 같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이미 체포됐다는 말에 놀라긴 했지만 안도한 것도 사실이다. 남편 입에서 범인이 시어머니란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던 건 사실이지만 사고 당시에 시어머니가 밀었다는 걸 느낌으로 알았었다. 등이 밀렸을 때의 느낌, 그리고 죽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된 건 안 된 일이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